자, 그럼 토크를 시작해 볼까요? 이번 유네스코 토크 2023년을 맡은 작년에 이어서 맡고 있습니다. 사회자 정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2023년 유네스코 토크는 그 작년에 토크의 연장에서 되기 때문에 작년에 3번 이루어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이 사실 4번째 토크라고 그래서 부르는데요. 여기 뒤에 지금 보면 3개의 책이 있습니다. 하나가 놀이, 또 하나가 이주민, 또 하나가 인공지능이었었고요. 요 비슷한 세팅에서 이 3가지 주제를 가지고 작년에 유네스코 토크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는 주제를 하나를 잡고 주제 아래에서 이제 세부 주제를 가지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식으로 기획이 돼서요. 청년이라는 주제를 먼저 잡았고 오늘은 청년 이상 혹은 자화상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여기 계신 청년분들과 함께 또 전문가분들과 함께 토크를 진행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또 오늘은 그런 방향에서 함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함께 하실 3분을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쪽에 계시는 분인데요. 서강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신데 세대 사회학자라고 불리시는 분입니다. 세대 전문가십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강대학교 전상진입니다. 보통 이럴 때 박수 치고 그러시는데 저 사실은 제 소개를 할 때 세대 사회학자 또는 세대 연구자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세대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관심이 많으면 굉장히 즐겁기도 하고 또 제 걱정은 세대처럼 또 조작당하고 이용당하는 데 적절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제 쓰임새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회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 전문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연구원의 경제사회연구실 김승연 연구위원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연구원의 김승연입니다. 주로 요즘에 하는 거는 정부의 청년 정책을 평가하거나 비판하는 거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는 기본적으로 청년 문제와 관련해서 청년의 어떤 당사자의 문제보다는 어찌 보면 청년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사회 경제적인 구조의 문제 이런 거에 좀 훨씬 관심이 많아서요. 이제 그거 위주로 좀 토크를 이어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그럼 3번째 오늘 가장 청년다운 전문가시긴 한데요. 정지우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지우라고 합니다. 네. 저는 사실 청년 전문가라기보다는 청년이었죠. 그리고 이제 점점 청년이 아니게 되어가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고요. 그래서 약간 청년의 입장에서 사실 그동안 좀 글을 써오거나 말을 해왔던 좀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청춘 인문학이라는 책을 20대에 써가지고 그때부터 우리 청년 세대는 그렇지 않다, 우리 청년들은 그렇지 않다, 이렇다 저렇다 이런 얘기를 인스타그램에 절망이 없다 이런 책까지 쭉 이야기를 해왔었는데 이제는 좀 제가 청년 세대가 이렇다 저렇다 하기에는 좀 청년이라고 하기엔 좀 너무 아저씨가 아닌가 좀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 약간 조금은 이 청년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내가 단순히 당사자 입장을 넘어서서 이제 어떻게 요즘 청년들이 느끼고 또 생각하는지를 좀 이제 관찰을 해야 되는 좀 그런 입장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일단 청년 문제란 무엇인가라는 거에 대한 간단한 워밍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이 청년 문제라는 말도 되게 문제적이에요. 청년의 문제인지, 청년이 문제인지, 그렇죠? 청년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인지 다양한 어떤 함의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의적으로 일단 정의를 해서 지금 당장 청년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해결하려고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일단 좀 좁혀서 해볼까 하는데 그걸 위해서 우리 3분의 전문가들께서 나름대로의 시각으로 보시기에 청년들이 어떤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지를 먼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정지우 작가님부터. 저 같은 경우는 좀 추상적이지만 한 단어로 했을 때 이 미래라는 것 자체가 이제 총체적으로 좀 문제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이 청년 문제의 핵심이 뭐냐? 더 이상 미래를 상상할 수가 없는 이런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예를 들어서 기성세대의 삶이라고 했을 때 다 이제 저희 주변에 있는 어른들도 하는 얘기지만 인생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회사에 들어가면 그래도 정년까지는 그 회사에서 일한다든지 아니면 공무원이 되면 또 정년까지는 거기서 사무관을 한다든지 이렇게 혹은
특정한 나이대가 되면 뭐 당연히 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랑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그리고 그 어쨌든 사회가 좀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대에 있었기 때문에 뭐 열심히 일하다 보면 집 평수 늘려가고 이런 어느 정도 이제 미래가 보이는 시대가 있었다면 요즘 시대는 한마디로 이제 미래가 완전히 이제 깜깜해진 시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시대라는 거죠. 그러니까 불안함 그리고 예측할 수 없음, 미래가 잘 안 보임 뭐 이런 것으로 요약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그렇게들 느끼시나요? 예, 대충 끄덕끄덕 하셨어요. 예. 그러면 예전에 6.25 때 태어난 분들은 어떤 생각이 들까? 뭐 이런 식의 생각도 사실 들긴 하는데 사실은 청년 이 문제인지 청년의 문제인지 아까 정 교수님 이 토픽을 여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가장 먼저 다져놓고 가야 되는 바로 그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입니다. 제가 보기에 21세기고 또 20년이 지난 지금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청년을 구세주 혹은 메시아라고 보는 사람들은 만약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면 굉장히 비웃음을 당할 것 같아요. 당장 정 작가님도 그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암울하다. 결국 그 얘기는 뭐냐? 청년에게 우리의 미래 아니면 본인의 미래를 맡기는 것이 가능한가? 오히려 청년 자체가 문제의 대상이 돼서 불쌍한 청년, 포기한 청년, 암울한 청년 어떤 이런 식으로 변하지 않았을까? 결국 여기에서는 저는 청년이 그렇게 변한 건지 아니면 청년을 보는 방식이 변한 건지 저는 후자에 좀 더 많은 강조점을 두고 싶습니다. 예, 이상. 뭐 뒤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청년 문제라고 할 때 누가 그 문제를 정의하고 바라보는가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예. 자 그런 면에서 한 중간 세대이십니다. 이 세 분 중에는 김승현 박사님 한번 말씀 들어보죠. 예, 지금 현재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를 굳이 손을 꼽자고 하면 두 가지 정도는 저는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청년들의 삶이 한 가지의 경로만 요구되는 사회라는 점. 예를 들면 우리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 가고 대학 졸업하면 취업하고 취업해서 돈 벌어서 집도 사고 결혼하고 아이 낳고라고 하는 왜 하나의 경로만 이행을 해야 되느냐. 왜냐하면 이제 그런 게 정상인 사회가 되면 대학을 못 간 사람,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한 청년과 그렇지 못한 청년, 그 다음에 집을 산 청년과 그러지 못한 청년이 승자와 패자로 나뉘게 되는 그런 사회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거를 성취하지 못하는 청년들은 계속 패자가 되는 이런 사회가 된다는 거죠. 아까 여기 사회학자 교수님이 계시지만 저희 친한 어떤 사회학 교수님이 자기 조카가 이제 대학생이 됐는데 물어봤대 오랜만에. 야, 너 되게 많이 예뻐졌다. 너 남자친구 사겨? 그랬더니 그 조카가 그 말을 하더래요. 삼촌 사회학자 맞아? 내가 꼭 남자를 사귀라는 법이 있냐라는 거. 연애를 꼭 남자랑 해야 돼? 이런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항상 인생의 경로들을 한 가지로 너무 정해놓고 그러다 보니까 그 모든 청년들이 그 경로 속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 삶 자체가 항상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좀 청년들을 어렵게 하는 게 아닌가.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결실을 얻기 어렵다는 거.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갖기 어려운 사회에 있다라는 거. 뭐냐면 뭐 경제적으로도 보면 우리 사회가 이제는 과거처럼 이제 고도 성장을 누리기에는 어려운 사회가 된 거죠. 게다가 더불어서 뭐냐면 과거처럼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개천에 용나는 이제 성공 신화가 나오는 사회와도 점점 멀어지고 있는 거죠. 게다가 제가 연구를 해보면 이런 게 분석을 해봐도 약간 분석 결과에서도 나오는데 80년대 청년하고 다르게 특히 90년대 청년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현재 청년의 삶의 수준에 상당한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거죠. 우리가 이거를 요즘에 세습이라는 표현을 조금씩 쓰고 있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발버둥 치고 노력한다고 해도 다른 친구가 어떤 부모 밑에서 내가 부모한테 태어났느냐가 나의 노력보다 더 우선한다라는 현실. 근데 그런 상황들이 현재뿐만 아니라 나의 앞으로의 평생의 미래의 소득과 그다음에 고용과 취업과 그런 것들을 다 결정진다라는 거. 이게 바로 앞에 정 작가님 말씀하셨던 청년들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왜? 나의 미래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정해져 버리는 거. 더 이상 나의 노력들은
더 중요하지 않게 된다라는 거, 이런 것들이 어떤 청년들을 계속적으로 좌절하게 만드는 게 아닌가. 저는 그 문제가 좀 가장 청년들이 답답해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 분의 말씀 들어봤는데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나중에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키워드를 중심으로 한번 그러면 짚어볼까 하는데, 저희가 이제 키워드를 유네스코 측에서 이렇게 잡아주셨어요. 여기저기서 이제 나온 키워드입니다. 뭐 소확행, 비혼주의 이런 거, 개인주의, 뭐 가심비 이런 건 이제 많이 들었던 말이고요. M4 세대, 다만추는 뭘까,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갑자기 좀 생각이 나는데, 기구워커는 대충 뭔지는 알 것 같고, 여러분들 보시기에 막 이런 키워드가 좀 눈에 걸리세요? 내 거라는 생각이 좀 드시나요? 이게 혹시라도 이 중에 좀 확실히 걸리는 키워드가 있다거나, 아니면 이거 외에서 키워드를 잡아주고 싶으시면 한번 손을 들고 얘기를 해보시죠. 저기 있는 개인주의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개인주의 또는 개인주의는 나쁜 게 아니지만 개인 이기주의는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청년 사회에서 개인 이기주의가 조금 만연하게 펼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주의는 예전부터 쓰는 말이지만 그래도 요즘 청년을 가장 대표하는 말인 것 같다. 혹시라도 지금 말씀 나온 그런 키워드나 아니면 이 중에서 여기 세 분의 전문가들이 어떤 걸 짚어주시고 싶으실까? 혹시 전상진 교수님. 예. 아무래도 저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개인주의. 근데 개인주의라고 하는 말보다는 사회학자들은 개인화라고 하는 표현을 좀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개인주의라고 하는 건 이념이라고 하는 차원에 국한된 의미를 갖고 있고, 개인화라고 하는 건 그러한 어떤 이념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삶의 환경, 제도 이런 것까지도 포괄을 하기 때문에 개인화라고 하는 표현을 많이 쓰고요. 사실 개인화라고 하는 건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근대의 시작과 함께 굉장히 오랫동안, 경우에 따라서는 200년, 300년 뭐 이렇게 보고 있는데, 사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른바 압축적 성장을 했기 때문에 한 100여 년에 걸쳐서 유럽이나 미국에서 있었던 200~300년을 한꺼번에 갖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개인화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책 속에 보여지던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느끼는 것. 이게 청년에게 중요한 이유는, 청년이라고 하는 말은 청년 개개인들을 묶어주는 하나의 사회적 범주입니다. 근데 이렇게 개인화된 지금 세대 또는 청년이라고 하는 말로 사람들을 묶어낼 수 있나? 이런 부분에 대한 의구심. 결국 이런 부분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청년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됨과 동시에 이제 더 이상 청년이 세상의 변화를 적절히 담아낼 수 있는 도구일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한꺼번에 우리가 더 제기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다만추를 짚었는데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 유명한 사람들 말고 일반인들이 되게 재밌지 않은, 정말 일상에 되게 지루하고 심심한 것들을 공유를 하는데, 더 신기한 건 그걸 사람들이 또 봐요. 예전에는 이런 게 되게 팁인데 낚시하는 걸 보는 것도 전 되게 신기했는데, 요즘은 청년들이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의 일상을 보려고 하는 거죠. 그게 뭘까? 근데 이게 나의 삶뿐만, 그러니까 자신의 살아가는 삶 외에 남의 삶이 아니라 다양한 삶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다양한 삶들을 만나고 싶어 해서 그런 브이로그들이 많이 나와 있을 수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저는 이런 특성이 어디서 요즘에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냐면, 요즘에 언론이나 기사에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청년들이 공기업이나 공무원이 됐는데 1년도 안 돼서 회사를 때려치는 거. 그래서 왜 그러지? 공무원 월급이 너무 적어서 그런가? 회사 문화가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1년도 안 돼서 이직하고 떠나는 청년들이 최근에 언론이나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것도 약간 다만추라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이제 청년 세대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라고 저는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 세대만 하더라도 취업을 한다라는 의미는 너 직장을 어디 갔니? 직장이 중요한 거예요. 너의 직업이 아니고 너 직장을 어디 갔니? 그러면 그 직장에서 어떤 고용 안정성, 정규직이니 아니니, 월급이 얼마니, 이런 걸 가지고 직장의 좋고 나쁨을 판단을 한 건데, 과연 지금 청년들은 직장을 구하냐라는 거예요. 직업. 아니, 이제는 직업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일을, 좋아하는 것을 일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하나의 직업이 아니라 하나의 일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일. 그래서 최근에 저는 이제 그 예능 프로에서 부캐 이런 게 한참 나왔을 때 맨 처음에는 이게 뭐지라고 이해가 안 됐다가 그게 요즘 청년들의 어떤 다양한 삶을 추구하는 모습들. 그러니까 본캐와 부캐, 다양한 부캐들을 갖고 싶어 하는 거. 그리고 실제 청년들이 그렇게 일들을 하고 있는 경향들도 사실 많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게 지금 청년들의 특성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정 작가님이 제가 말 중에 막 마이크를 드셨어요. 한번 들어보죠. 네, 어쨌든 뭐 그런 두 분 다 개인화, 다양화 이제 또 여기 오신 분들도 그런데 공감하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이제 저희 정준희 교수님 말씀 듣다 보니까 생각 드는 게 과연 요즘 시대, 요즘 세대가 어떤 다양성에 그렇게 어떤 적극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세대인가라는 약간 의문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저는 요즘 세대가 굉장히 획일화되어 있다고도 많이 느끼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여기는 없는 그런 단어인데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라는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 세대가 뭐 우리 다양한 삶을 살고 싶고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정작 요즘 세대가 가장 지배당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그건 혹시 상향 평준화된 이미지가 아닌가라는 의문점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전시되는 그 엄청난 값비싼 소비 이미지들, 가령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 같은 그 어떤 호캉스나 명품이나 어떤 그런 인생에서 가장 화려한 순간들을 향한 어떤 엄청난 동경과 상대적 박탈감과 이런 것들에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지배당하고 있는 게 또 이 시대의 어떤 하나의 모습이 아닌가. 우리가 뭐 그 다양하게 우리 삶을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그 다양성은 과연 진짜 다양성인가, 아니면 사실은 다양한 척하지만 남들 다 따라하고 싶어하는 어떤 획일화된 이미지에 대한 어떤 갈망은 아닌가, 뭐 그런 식의 의문점도 개인적으로는 좀 들기도 하는데, 물론 저도 이제 어떤 개인화 다양화라는 게 이 시대의 하나의 축을 이루고 있다는 데는 굉장히 동의를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과연 뭐 이런 말을 쓸 수 있다면 진정한 다양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시대가 맞나, 아니면 혹은 가장 획일화된, 가장 어떤 서열화된 요즘 그 최근에 막 문제되는 게 이제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우리나라의 그 프로포즈 문화를 엄청 이제 비판을 했잖아요. 우리나라에서는 프로포즈 하려면 600만 원이 든다. 다 똑같이 막 호텔 가서 프로포즈 패키지 하고 다 똑같이 한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서양 입장에서는 프로포즈라는 것은 어쨌든 독창성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순간인데 우리나라는 천편일률적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과연 이 특히 우리 시대 우리 청년들의 어떤 그런 삶을 들여다봤을 때 이것이 나아가는 그 방향성이라는 게 획일하냐 아니면 다양화냐, 한번 좀 깊이 고민해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화, 다양화하고 연결된, 알고 보면 은근히 집단적이고 은근히 획일적인 이 두 개의 상반된 어떤 방향이 같이 있는 거잖아요. 또 우리가 처음에 좀 명확하게 하고 시작해야 될 것들이 좀 있으니까 이미 아까 얘기가 나왔던 건데 개인적으로 다양한 청년? 이게 도대체 뭐냐. 일종의 아이러니니까 청년을 객관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그 방법이 있다면 좀 타당한가 한번 얘기를 들어볼게요. 이 부분은 김승현 박사님께서 말씀 주실 게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년의 정의를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정의를 할 때 연령 기준에서도 정의를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볼 수도 있고 약간 세대적 관점에서도 좀 정의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청년 연령 기준으로 하면 우리가 이제 청년기본법이 2019년에 만들어지면서 법에 만 19세부터 34세를 청년이라고 정의를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대부분 해당이 될 것 같고 여기 계신 분들은 거의 안 되실 것 같긴 한데 그렇게 하지만 사실은 또 다른 법, 예를 들면 청년 고용과 관련된 법에서는 15세에서 34세로 하기도 하고 뭐 조세특례법 이런 데서는 우리가 15세에서 29세로 정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청년기본법이 제정되기 이전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청년 조례들이 먼저 제정이 되기 시작했었어요. 그래서 조례마다 뭐 19세에서 34세이기도 하고 그걸 더 낮춰서 15세로 더 정하는 지역도 있고 또 35세가 아니라 39세로 정하는 데도 있고 농촌 이런 지역에서는 요즘에는 45세까지 올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상황에 따라 다 다르고, 청년 정책도 사업에 따라서 20대 청년으로 제한하기도 하고 34세, 39세 이런 식의 이제 연령 기준을 두기도 하죠. 그건 이제 뭔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근거가 필요해서 규정을 하기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청년기를 생애주기적 특성에서 조금 고려를 해야 되는 게 청년기는 과연 어떠한가. 잘 아시다시피 뭐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이나 특히 경제적으로도 이제 독립을 하는 시기인 거죠. 그러면서 더불어서 청년 시기에는 굉장히 이루어야 되는 과업이 굉장히 많죠. 학업, 취업, 그다음에 뭐 결혼, 가족 형성, 아이 낳는 거 이런 과업들이 굉장히 단기간에 계속하는 이행기 시기라고 저희가 주로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인생 전반에 걸쳐서 봤을 때 굉장히 중요한 과업들이 놓여 있기 때문에 청년들이 달성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도 자연적으로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저는 약간 생애주기적 측면에서 보면 저는 솔직히 약간 아직도 청년이지 않을까. 저는 40에 취업을 하고 그다음에 40대에 결혼을 하고 40대 중반에 아이를 낳아서 지금도 활발한 이행 단계에 있는 저 스스로는 예, 이런 측면에서는 약간 청년이라 정의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는 여기 세대 전문가이신 교수님 계시긴 하지만 약간 세대적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 같은 시대를 이제 태어나서 같은 시기에 성장해서 그 비슷한 어떤 시대적 상황과 배경 속에서의 일정 정도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공유하는 세대. 그래서 요즘에 이런 표현을 점점 덜 쓰긴 하지만 우리가 MZ 세대라고 하는 어떤 세대적 개념에서의 어떤 청년들을 규정하기도 하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밀레니얼 세대 같은 경우에는 뭐 외환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뭐 주 5일제 이런 이제 노동 상황들을 경험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Z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뭐 글로벌 외환위기를 경험하기도 하면서 뭐 이런 이제 그 시대마다의 성장 과정에서의 중요한 사건들을 같이 경험하면서 일정 정도의 동일한 특성들을 갖는 이걸로 좀 정의될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전 세대가 살아왔던 그런 시대적 배경과 다른 시대적 배경 속에서의 갖는 특성들 이런 걸로 우리가 좀 정의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다양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일단 정책적인 관점 얘기가 좀 더 귀에 걸리는 여러분들한테 그럴 수 있는 얘기일 것 같아요. 근데 말씀처럼 이제 정책이나 법뿐만이 아니라 학술적으로 또는 이제 세대적으로 접근할 필요성도 좀 있으니까요. 과연 생애주기상에서 2단계에 놓여 있는 세대를 어떻게 청년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어떤 이름을 붙일 것인가? 전상진 교수님께 한번 들어보죠. 예, 뭐 지금 두 분 앞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기본적인 발상 출발점이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두 가지만 첨언을 했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우리가 세대라고 하는 거 혹은 청년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연령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정책은 연령에 의해서 굴러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느끼기엔 전 청년이에요 아무리 얘기해도요, 전 이미 60이 넘었습니다. 그 얘긴즉슨 제 칼렌더 나이는 계속 흘러가고 있다는 거고요. 거기서부터 예외가 없습니다. 정책이라고 하는 건 결국 그렇기 때문에 연령이라고 하는 것과 매우 밀접히 연계되어 있고, 저는 세대라고 하는 것을 볼 때, 특히 청년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역할이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것도 적지 않은 이익이 있을 수가 있다. 이를테면 역할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죠. 청년이 해야 하는 역할과 늙은이가 해야 하는 역할이 있어요. 이를테면 부모가 해야 하는 역할과 자녀가 해야 하는 역할, 교사가 해야 하는 역할과 학생이 해야 하는 역할, 선배가 하는 역할과 후배가 하는 역할. 제가 볼 땐 이거는 연령이라고 하는 것과 정체성을 가로질러서 청년과 늙은이를 구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세대 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지우 작가님 말씀 주세요. 네, 뭐 어쨌든 두 전문가, 청년 전문가 분들께서 너무 이제 평생 청년을 연구하신 분들 너무 잘 정해 주셔가지고 사실 뭐 제가 뭐 첨언을 한다는 게 더 불필요하게 느껴지기도 하는데요. 근데 뭐 한 가지 뭐 이런 측면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지금 우리 사회는 제가 알기로는 한반도 역사상 가장 늙은 사회가 되어가고 있잖아요. 우리 뭐 그 김광석 예전에 뭐 여기 뭐 김광석 아시지도 못할 것 같은데, 김광석이 30즈음에 부를 때는 실제로 중위 연령이 한 28살, 9살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45, 그러니까 45세쯤을 불러야 이제 그 시대적 정서가 맞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연령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우리 사회가 엄청나게 늙고 있고, 저희가 우리 사회의 중위 연령에 도달하려면 한 50살 돼야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50살까지 저는 어떻게 보면 이제 딱 잘랐을 때 청년인 거죠, 계속해서. 그래서 연령적인 측면에서는 좀 그런 시대적인 환경이 있다는 점을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싶고, 특히 요즘에 청년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MZ 세대라는 말이다 이렇게 하는데, 왜 20살인 우리를 이제 40살이나 아저씨랑 같이 엮느냐 뭐 이런 엄청난 이제 불만들이 있다고는 하는데요. 저는 이제 그게 뭐 당연히 이제 세대 개념을 갑자기 왜 이렇게 막 20년씩 잡느냐 이런 것들이
어떤 충분치 않은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보면 좀 그 넓은 세대가 공유하고 있는 또 문화적인 경험의 그런 공통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예를 들어서 그 약간 어릴 때부터 이제 인터넷 좋아하고 게임 좋아하고 이제 이런 세대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MZ라는 굉장히 포괄적인 세대인데 이 사람들 네이버 웹툰 가면 다 서로 같이 댓글 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40대 아저씨가 거기 댓글 달면 거기 10대가 막 답글 달고 있고 막 서로 싸우고 욕하고 있고 막 게임에서 막 서로 패드립하고 다 서로 이제 10대부터 40대까지 다 걸쳐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이게 10대와 40대 그러니까 MZ 세대가 너무 폭넓은 개념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그러니까 과거에는 불가능하죠. 과거에는 40대 아저씨랑 10대가 무슨 공간에서 같이 놀겠어요. 40대 아저씨는 다 당구 치고 있고 뭐 10대 당구 치나? 아무튼 이제 좀 다른 공간에서 서로 만날 일이 없었을 텐데 지금은 이제 같은 공간에서 같은 콘텐츠를 향유하면서 서로 사실 소통하고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조금 포괄적으로 청년 세대를 잡아서 약간 이제 뭐 논의의 편의상 어쨌든 한 그런 20, 30대 정도 그래서 약간 중위 연령 미만의 뭐 결혼이나 출산이나 그런 취업 같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해지는 그런 결정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시기를 좀 넓게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일부가 좀 오래 가긴 했는데 일부를 좀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좀 정리를 이제 청년 문제로 우리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청년 문제로 정리를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청년이 직면한 문제 얘기를 했는데 그건 다양하고 그리고 그 청년이 뭐라고 정의되건 간에 어쨌든 과거와는 다른 종류의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고 인지되고 있는 건데 그러면 그 청년 문제는 누가 만드는 것이며 누가 해결해야 되는가 결국 이제 이 부분하고 연결된 이야기로 아마 일부를 정리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이게 대안을 당장 얘기한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일종의 이제 브레인스토밍을 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관련된 혹시라도 연구가 있거나 나름의 정책 방향이 좀 있다면 일단 김승현 박사님께 한번 좀 들어보도록 할까요? 청년을 둘러싼 환경의 문제, 청년의 문제를 얘기하면 계속 무겁고 어둡고 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문제를 만든 거는 지금의 청년 세대라고 보기는 어렵죠. 왜? 우리 사회에 누적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훨씬 더 크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청년을 마냥 피해자라고 해서 이 문제들을 회피해서 될 문제냐. 근데 어쨌든 그 다음 세대를 새롭게 열어가야 되는 주체도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사회에 가장 힘이 있는 청년의 힘으로 이 문제들을 좀 바꿔나가야 되는 주체가 되지 않을까라는 정도 우리가 아주 구체적인 정책은 아니고 저는 거기에 좀 힘을 싣고 싶습니다. 예. 정지우 작가님. 뭐 어쨌든 청년 문제라고 했을 때 그 문제는 당연히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문제는 특정 세대의 문제는 절대 아니죠. 왜냐하면 청년 세대라는 존재 자체가 이 사회의 어떤 존속 가능성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문제거든요. 청년 세대가 당장 뭐 전혀 이제 어떤 재생산을 하지 않는다. 당연히 사회는 사라지는 거고요. 청년 세대가 취업을 아무도 안 한다. 당연히 그거는 지금 부모 세대의 어떤 빈곤 문제, 뭐 캥거루종 문제, 노후 문제까지 완전 다 이어지는 문제고 청년 세대 문제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 우리 사회의 가장 미래와 관련된 특히 현재와 관련된 재생산, 존속, 우리 사회 지속 가능성에 대한 가장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청년 문제를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거를 뭐 청년들이 뭐 행복하냐, 불행하냐, 잘 사냐, 못 사냐의 문제의 차원에서 벗어나서 한 사회에 약간 사활이 걸린 문제다. 이 사회의 존재 자체가 걸린 문제다라고 접근을 해야만 하고 어떻게 보면 청년들 입장에서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약간 어깨가 무거울 수도 있죠. 그럼 나 빨리 재생산해야 돼? 뭐 약간 이렇게 뭐 우리 사회에 엄청난 가치를 만들어야 돼 이렇게 느낄 수 있지만 저는 청년 세대가 그런 약간의 부담감을 느끼는 게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기성세대는 50년 뒤에 없을 거거든요. 이 사회에 남아있는 건 청년 세대밖에 없을 거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청년 세대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이 사회도 책임감을 가져야 되고 모두가 정말 진지하게 생각해야 될 그런 문제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이제 재생산이라고 하면 뭐 좁은 의미로야 이제 아이를 낳기도 하고 사회 구성원을 재충전하기도 하고 노동을 해주기도 하고 돈을 버는 거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너무나 명확한 건 대단한 기술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여기 있는 분들에 비해서 빨리 사라질 거거든요. 네. 그걸 어떻게 채울 것인가 했을 때 그래서 사회가 같이 해결해야 되기도 하고 그 중에 특히 청년들 스스로도 당연히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셨는데 전상진 교수님의 의견도. 예, 짧게 하겠습니다. 청년의 문제 단수로서의 청년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른 문제들과 교차해서 존재합니다. 이를테면 여성과 남성의 문제, 인종의 문제,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계급 계층의 문제 이런 것들과 함께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의 문제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이렇게 의구심을 크게 표현하는 편입니다. 절대로 사회 문제는 단수로 존재하지 않는다. 이상입니다. 네, 청년이 문제다라고 얘기할 때 이 청년을 왜 지금 문제 삼을까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지금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이야기는 좀 이따 2부, 3부 걸쳐서 한번 이야기를 나눌 테고요. 우리 잠시 쉬어가겠습니다.